1942년 2월 10일 오전 7시 32분이었다. 소령 존 테치는 6대의 일본 제로기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웨이크 아일랜드 상공에서 그의 4대의 와일드캣을 향해 급강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종사들에게 죽음까지 90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테치는 37살이었다. 그는 와일드캣으로 214 비행 시간을 쌓았다. 하지만 제로기에 대한 킬수는 전무했다. 일본군은 18대의 미쓰비시 A6M 제로 전투기를 보냈다. 그들의 임무는 아침 하늘에서 미국 순찰대를 소탕하는 것이었다. 테치의 와일드캣은 더 느렸다. 제로기는 더 빠르게 상승했고 더 좁게 선회했으며 어떤 고도에서도 어떤 미국 전투기보다 우월한 기동을 할 수 있었다. 일본 조종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미국 조종사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계산은 간단하고 잔혹했다. 제로기는 14초 만에 와일드캣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조종사의 꼬리에 붙는데 14초가 걸렸다. 또 다른 14초는 제로기가 총을 조준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14초면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었다. 2월까지 태평양 함대는 43대의 와일드캣을 잃었다. 이들은 제로기와의 1대1 공중전에서 손실되었다. 43명의 조종사들이 제로기와 선회하려 했다. 이로 인해 43명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패턴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한 미국 조종사가 제로기를 보았다. 그 미국 조종사는 교전하기 위해 선회했다. 제로기는 와일드캣보다 더 빠르게 선회했다. 제로기는 와일드캣을 격추했다. 사령부는 같은 명령을 계속 보냈다. 지휘관들은 조종사들에게 선회 교전을 피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가능하면 도망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다른 조종사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도망치는 것은 도주하는 동안 제로기가 동료 조종사들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했다. 테치는 제3전투 비행대대를 지휘했다. 그에게는 4명의 조종사가 있었고 4대의 와일드캣을 조종했다. 이 4명의 병사들은 그가 자신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제로기의 선회 방향에 대한 답이 없었다. 그는 제로기의 상승률에 대한 답도 없었다. 그는 훌륭한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3일 전 테치는 샌디에이고 해군 항공기지 막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성냥갑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구호품 소포에 넣어 보낸 것이었다. 소포 안에는 얇은 종이상자 20개의 나무 성냥개비가 들어있었다. 그는 몇 주 동안 제로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항공기보다 더 빠르게 선회할 수 있는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는 또한 더 빠르고 민첩한 적에 맞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도 궁금했다. 이적 조종사들은 인형 안에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테치는 2개의 성냥개비를 집었다. 그는 그것들을 평행하게 잡았다. 그리고 그는 성냥개비들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서로 엇갈리게 했다. 성냥개비들은 교차했고 다시 교차했다. 그들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항상 서로를 지지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뭔가 떠올랐다. 그는 2대의 와일드캣이 독립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했다. 만약 그들이 한 쌍으로 앞뒤로 엮어 날아간다면 어떨까? 만약 제로기가 한 와일드캣의 꼬리에 붙으면 그 와일드캣은 그의 편대기 쪽으로 선회할 것이었다. 편대기는 그를 향해 선회할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경로를 가로지를 것이었다. 첫 번째 와일드캣을 추격하던 제로기는 두 번째 와일드캣의 총구 속으로 곧장 날아들게 될 것이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것은 미합중국 해군 교범의 모든 전투기 교리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전투기들은 단독으로 싸웠다. 쌍을 이룬 기체는 항법을 위해 함께 머물렀다. 그러나 전투가 시작되면 조종사들은 흩어져 1대1로 싸웠다. 그것이 공중전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그것이 1918년 이래로 모든 조종사가 훈련받은 방식이었다. 하지만 테치는 함께 엮이는 성냥개비들을 계속해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43명의 죽은 조종사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다시 테치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는 그날 밤 자신의 편대기인 중위 에드워드 오헤어를 막사로 불렀다. 그는 그에게 성냥개비를 보여주며 위부 기동을 설명했다. 오헤어는 성냥개비들을 30초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테치를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언제 위부 기동을 시험할 것인지 물었다. 4일 후 테치는 자신의 성냥개비 묘책이 생명을 구할지 알게 될 참이었다. 그것은 성공하거나 4명의 조종사를 죽게 만들 것이었다. 6대의 제로기는 200야드 밖에서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라디오로 향했다. 이것은
전투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것을 해볼 때였다. 두 개의 성냥개비가 6대의 제로기를 이길 수 있을지 알아낼 때였다. 태치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갈라졌다. 그는 자신의 신호에 맞춰 위브 기동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편대기인 소위 에드워드 베시슨 그의 오른쪽 800피트 거리에 있었다. 소위 데니얼 시티와 에드거 콜슨이 조종하는 2대의 와일드캣은 베시보다 1000피트 더 멀리 날고 있었다. 4대의 미국 전투기가 느슨한 대형을 이루고 있었다. 6대의 제로기는 11,000피트 상공에서 급강하하고 있었다. 표준 교리는 조종사들에게 흩어져 독립적으로 선회하며 단독으로 싸우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태치는 라디오를 켜고 미합 중국 해군 전투 역사상 전례 없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베시스에게 위브 패턴으로 자신과 합류하라고 명령했다. 실행하라. 베시스는 자신의 와일드캣을 태치 쪽으로 돌렸다. 태치는 베시 쪽으로 돌았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곧장 날아갔다. 제로기들은 8,000피트로 강하했다. 일본 조종사들은 아마도 미국인들이 당황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 2대의 와일드캣이 충돌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태치와 베시스는 충돌하지 않았다. 400야드 거리에서 두 조종사는 심하게 선회했다. 태치는 왼쪽으로 당겼다. 베시스는 오른쪽으로 당겼다. 그들은 200피트의 강역을 두고 서로의 경로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선회하며 다시 가로질러 왔다. 이것은 숫자 8자 형태의 패턴을 만들었다. 2대의 항공기는 태치 책상 위의 성냥개비처럼 앞뒤로 엮어 날아가고 있었다. 선두 제로기 조종사는 베시스를 목표로 삼았다. 그는 꼬리 추격에 전념했고 600야드까지 접근했다. 이것은 표준적인 제로기 전술이었다. 목표는 근접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우월한 기동성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20mm 기관포 사격으로 목표물을 격추하는 것이었다. 제로기 조종사는 아마도 베시시 자신과 함께 선회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는 아마 쉬운 격추를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베시스는 제로기에서 멀어지지 않았다. 그는 태치 쪽으로 선회했다. 제로기는 뒤따르며 총을 조준했다. 제로기는 500야드 그리고 400야드까지 접근했다. 제로기 조종사는 베시스를 조중형 중앙에 두고 발사까지 3초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 태치의 와일드캣이 반대 방향에서 위브 패턴을 가로질러 굉금을 내며 날아왔다. 제로기 조종사는 갑자기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그는 베시스를 추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시스는 다른 와일드캣을 향해 곧장 날아가고 있었다. 그 와일드캣은 그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태치는 300야드 거리에서 발포했다. 6.5형 구경 기관총은 초당 70발을 발사했다. 제로기 조종사에게는 한 가지 선택이 있었다. 그는 공격을 중단하거나 총알의 벽 속으로 날아들 수 있었다. 그는 공격을 중단하고 오른쪽으로 급선회하여 상승에 멀어졌다. 나머지 5대의 제로기는 흩어졌다. 태평양 전투사상 처음으로 제로기들이 와일드캣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시티와 콜스는 위브 기동이 작동하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들도 그것을 시도했다. 시티는 콜슨 쪽으로 선회했다. 콜슨은 시티 쪽으로 선회했다. 2대의 와일드캣이 더 엮어 날아갔다. 또 다른 제로기가 콜슨의 꼬리에 붙었다. 그것은 400야드까지 다가왔다. 그때 시티가 위브 기동을 통해 나타났다. 제로기 조종사는 움찔하며 기술을 올리고 교전을 중단했다. 공중전은 6분 동안 지속되었다. 그것은 6대의 일본 제로기와 4대의 미국 와일드캣의 대결이었다. 표준적인 결과는 4명의 미국인 사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로기들이 마침내 상승하여 북서쪽으로 향했을 때 4대의 와일드캣은 모두 여전히 비행 중이었다. 태치는 연료와 편대기들을 확인했다. 아무도 맞지 않았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위브 기동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다. 태치는 40분 후 포드 아일랜드에 착륙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단지 어쩌면 미국 조종사들이 제로기를 만날 때마다 죽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투사령부는 설득되지 않았다. 태치는 그날 오후 전투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위브 기동을 설명하고 작동 방식을 밝혔다. 그는 모든 전투 비행대대에 위브 기동을 즉시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3일 후 회신이 돌아왔다. 사령부는 그것을 흥미로운 전술이라고 묘사했다. 그들은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그것은 광범위한 사용을 승인받지 못했다. 태치는 그 회신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2월에 43명의 조종사가 사망했다. 하지만 사령부는 더 많은 시험을 원했다.
한편 일본군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계획은 전례 없는 역경 속에서 위부 기동을 시험할 것이었다. 68일 후 테치는 미드웨이 제도 상공을 날게 될 것이었다. 그는 8대의 와일드캣으로 50대의 제로기와 맞설 것이었다. 1942년 2월부터 6월까지 테치는 매일 제3전투 비행대대에게 위부 기동을 훈련시켰다. 여기에는 아침 비행, 오후 비행, 그리고 야간 편대 훈련이 포함되었다. 달이 충분히 밝으면 그의 조종사들은 보지 않고도 위부 기동을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패턴을 비행했다. 이 패턴은 자신의 편대기를 향해 선회하고 교차하고 다시 선회하며 또다시 교차하는 것을 포함했다. 그것은 이론상으로는 간단했지만 실제로는 잔혹했다. 제로기들이 사격하는 상황에서 시속 300마일로 비행할 때는 특히 그러했다. 해군은 이 전술을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테치는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그의 말을 들으려는 모든 조종사에게 그것을 가르쳤다. 그는 그들에게 성냥개비를 보여주고 칠판에 그림을 그렸다. 그는 기동의 기하학적 원리를 설명했다. 그는 만약 제로기가 조종사의 꼬리에 전념하면 그 조종사는 자신의 편대기 쪽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제로기는 선택해야만 했다. 제로기는 와일드캣을 따라 편대기의 총구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격을 중단할 수 있었다. 어느 쪽이든 조종사들은 살아남을 것이었다. 일부 조종사들은 즉시 이해했다. 다른 조종사들은 테치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한 비행대대장은 그에게 위부 기동이 기본적인 전투기 교리를 위반한다고 말했다. 지휘관은 조종사들이 전투 중에 다른 항공기를 향해 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충돌할 것이었다. 그들은 당황할 것이었다. 이것은 두 조종사 모두를 죽게 만들 것이었다. 그러나 조종사들이 계속 죽어갔기 때문에 테치는 계속 가르쳤다. 5월까지 태평양 함대는 제로기와의 전투에서 91대의 와일드캣을 잃었다. 이로 인해 91명의 장례식과 가족들에게 91통의 편지가 이어졌다. 전투사령부는 여전히 같은 명령을 내렸다. 지휘관들은 가능하면 교전을 피하라고 조종사들에게 명령했다. 그들은 또한 수가 10세일 경우 조종사들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했다. 테치는 이러한 명령이 조종사들에게 포기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느꼈다. 그때 해군 정보부는 일본 무선 통신을 가로챘다. 하이포 스테이션과 진주만의 암호 해독가들이 메시지를 해독했다. 일본군은 미드웨이 제도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공격에는 4척의 항공모함과 270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었다. 그것은 일본 해군 역사상 가장 큰 항공모함 작전이었다. 공격은 1942년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모든 가용한 항공모함을 진주만으로 소집했다. 그에게는 3척의 항공모함이 있었다. USS 요크타운,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호넷이었다. 일본군에게는 4척의 항공모함이 있었다. 일본 조종사들 또한 2년간의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미국이 가진 어떤 항공기보다 뛰어난 제로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계산은 악몽 그 자체였다. 미국 항공모함들은 수적으로 열세였다. 미국 조종사들은 실력에서 밀렸다. 미드웨이 제도에는 활주로도 있었다. 일본 폭격기들은 첫 30분 안에 그것을 폐허로 만들 것이었다. 제3전투 비행대대는 5월 26일에 배치 명령을 받았다. 명령은 USS 요크타운에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항공모함 작전을 준비해야 했다. 테치는 그 명령들을 읽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그의 비행대대는 일본군이 공격할 때 요크타운 상공에서 전투 공중 초계 비행을 할 것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폭격기로부터 항공모함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제로기와 싸우게 될 것이며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는 그날 저녁 자신의 조종사들을 모았다. 그는 7명의 병사들을 모았다. 그들은 7대의 와일드캣을 조종했다. 이 7명의 생명은 해군이 아직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성냥개비 묘책에 달려 있었다. 테치는 그들에게 성냥개비를 한 번 더 보여주었다. 그는 위브 기동을 한 번 더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다. 그는 일본군이 미드웨이에 50대의 제로기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제로기가 올 수도 있었다. 테치는 그들에게 8대의 와일드캣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투 전에 엔터프라이즈나 호넷이 전투기를 잃으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었다. 그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브 기동뿐이라고 강조했다. 요크타운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도 위브 기동이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위브 기동이었다. 한 조종사가 명백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만약 효과가 없다면 어떨지 물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전술을 펼쳐도 제로기가 그들을 격추시키면 어떨지 물었습니다. 태치 소령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시 성냥개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성냥개비가 서로를 보호하며 엮이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암시했습니다. 요크타운함은 5월 30일 진주만을 떠났습니다. 미드웨이에 도착하기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결정할 전투를 준비하는데도 나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냥개비 전술이 효과가 있기를 기도할 나흘도 있었습니다. 50대의 제로기가 하늘에서 굉금을 내며 날아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6월 4일 오전 9시 30분 태치 소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미군 조종사도 마주한 적 없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일본 전투기로 완전히 뒤덮여 검게 변할 것이었습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태치 소령은 요크타운함 상공 14,000피트에서 첫 일본군 공격파를 마주했습니다. 공격파는 18대의 아이치 급강하 폭격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12대의 제로기 호위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로기는 50대가 아니었습니다. 정보부가 예측했던 대규모 편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2대의 제로기는 태치 소령의 4대 편성기에 비해 여전히 3대1의 불리한 확률을 의미했습니다. 제로기들은 15,000피트 고도에서 접근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적인 일본군 전술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고도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군 전투기들을 향해 급강하했습니다. 그들은 속도와 기동성을 이용해 전투를 지배하려 했습니다. 태치 소령은 적기와 아궁이를 세웠습니다. 그는 4대의 와일드캣 전투기와 12대의 제로기를 세웠습니다. 그는 손으로 무정기를 눌렀습니다. 그는 직조 대형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호에 맞춰 실행을 명령했습니다. 그의 편대원인 에드워드 페지 소위는 그의 오른쪽 600피트 거리에 있었습니다. 2대의 와일드캣 전투기가 그들 뒤에 있었습니다. 제로기들이 급강하했습니다. 태치 소령은 그들이 공격에 나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목표를 선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3대의 제로기는 태치 소령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4대는 배시 소위를 뒤쫓았습니다. 나머지 제로기들은 요크타운함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태치 소령은 실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배시 소위를 향해 급격히 선회했습니다. 배시 소위도 그를 향해 선회했습니다. 그들은 12,000피트 상공에서 서로의 경로를 교차했습니다. 태치 소령을 뒤쫓던 3대의 제로기는 갑자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물이 다른 와일드캣 전투기를 향해 직접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일드캣 전투기의 기관총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두 제로기 조종사는 망설였습니다. 조종사는 단 2초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전투 속도에서 2초는 400야드의 거리를 의미했습니다. 태치 소령은 직조 대형을 통과하며 발포했습니다. 59경 탄환이 제로기의 엔진 카울링을 꿰뚫었습니다. 제로기는 왼쪽으로 기울며 검은 연기를 뿜고 추락했습니다. 태치 소련은 그의 첫 제로기 격추를 달성했습니다. 다른 2대의 제로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직조 대형을 보았고 패턴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태치 소령의 와일드캣 전투기 꼬리를 추격하는 대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한 대의 제로기는 높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한 대는 낮게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각도에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태치 소령에게 어떤 위협에 맞설지 선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태치 소령은 높은 고도의 제로기를 향해 상승 선회했습니다. 배시 소위는 낮은 고도의 제로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직조 대형은 6초 동안 깨졌습니다. 2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는 독립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치 소령기 정확히 피하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고도의 제로기는 800야드 거리에서 태치 소령에게 기관총을 겨냥했습니다. 20mm 기관포탄이 태치 소령의 왼쪽 날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2발이 날개 뿌리를 관통했습니다. 한 발은 그의 머리에서 3인치 떨어진 조종석 캐노피를 뚫었습니다. 태치 소령은 충격파를 느꼈습니다. 그는 알루미늄 파편이 비행복에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계속 선회했습니다. 배시 소위는 무전으로 피격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태치 소령은 왼쪽을 보았습니다.
배시 소위가 조종하던 와일드캣 전투기는 하얀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이는 냉각수 누출 또는 더 심각한 손상을 나타냈습니다. 낮은 고도의 제로기는 여전히 배시 소위의 꼬리를 물고 기관총 세례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태치 소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높은 고도의 제로기를 향한 선회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는 배시 소위를 향해 급강화했습니다. 직조 대형은 깨졌지만 핵심 원칙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편대원과 위협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치 소령은 낮은 고도의 제로기를 7시 방향 상공에서 덮쳤습니다. 그는 600야드에서 500야드로 그리고 400야드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는 발포했습니다. 제로기는 폭발했습니다. 날개와 동체 조각들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배시 소위가 조종하던 와일드캣 전투기는 흔들리며 고도를 잃고 있었습니다. 배시 소위는 엔진 과열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요크타운함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치 소령은 그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2대의 와일드캣 전투기에게 배시 소위를 호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치 소령은 11,000피트 상공의 대이 제로기와 단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직조 대형은 편대원이 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편대원 없이 태치 소령은 그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또 다른 와일드캣 조종사에 불과했습니다. 태치 소령은 요크타운함을 향해 선회하며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대의 제로기가 그를 보고 요격하기 위해 선회했습니다. 태치 소령은 아군 전투기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3마일 동쪽에서 다른 비행대 소속 와일드캣 전투기 4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세 대의 제로기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태치 소령에게는 편대원도 직조 대형도 없었습니다. 도망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것은 제로기들을 요크타운함을 향해 유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비행대가 보호해야 할 항공모함으로 그들을 이끄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무정의를 누르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다른 와일드캣 전투기들에게 세 대의 제로기와 단독으로 교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조 대형이 효과가 있다면 그들이 증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아내에게 그를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태치 소령은 그의 와일드캣 전투기를 세 대의 제로기를 향해 돌렸습니다. 그는 성냥개비 전술이 한 조종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시험할 준비를 했습니다. 세 대의 제로기가 사정거리에 도달했을 때 태치 소령은 9,000피트에 있었습니다. 그는 편대원도 지원도 없이 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달 동안 직조 대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4달 동안 그 기하학적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직조 대형은 2대의 항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간상의 2개의 지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급히 오른쪽으로 선회한 다음 즉시 왼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것들은 제로기들이 예상했던 부드러운 선회 전투가 아닌 날카롭고 각진 선회였습니다. 선두 제로기는 태치 소령의 오른쪽 선회를 따라갔지만 태치 소령은 이미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로기 조종사는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더 강하게 조종간을 당겨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습니다. 태치 소령은 또다시 같은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오른쪽 선회에 이어 왼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제로기 조종사는 오른쪽으로 따라갔지만 태치 소령은 왼쪽으로 향했습니다. 일본군 조종사는 항상 0.5초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수정하고 반응해야 했습니다. 모든 수정은 속도와 에너지를 소모하게 했습니다. 또한 고도 우위도 잃게 했습니다. 40초간의 반복된 방향 전환 후 제로기는 태치 소령과 같은 고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속도와 에너지 상태에 있었고 어떤 우위도 없었습니다. 제로기 조종사는 이탈하여 상승에 멀어졌습니다. 다른 2대의 제로기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태치 소령은 방금 중요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직조 원칙은 편대원 없이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방향 전환과 끊임없는 방향 변경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적들이 자신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전술은 적들이 반응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며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태치 소령은 20분 뒤 요크타운함에 착륙했습니다. 배짓 소위는 이미 탑승해 있었습니다. 배짓 소위가 조종하던 와일드캣 전투기는 4발의 피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항공모함에 도착할 만큼 충분히 버텨주었습니다.
제3전투 비행대대의 다른 조종사들은 대기실에서 상황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태치 소령의 단독 전투를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그가 세대의 제로기로부터 홀로 살아남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전투 비행대대들 사이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태치 직조 대형은 단독으로도 수적으로 열세일 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엔터프라이즈함과 호넷함의 조종사들은 태치 소령에게 전술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성냥개비를 보여주고 도표를 그리고 방향 전환을 시범 보였습니다. 일부 조종사들은 그날 밤 직접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항공모함 함대 상공에서 쌍으로 비행하며 직조 대형을 연습하고 타이밍을 익혔습니다. 6월 5일까지 18명의 와일드캣 조종사가 그 대형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6월 6일까지는 32명의 조종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직조 대형은 어떤 공식 전술보다도 빠르게 함대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일본군 조종사들도 이를 알아챘습니다. 6월 7일의 무전 감청 내용에는 새로운 미군 전술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은 협력적인 쌍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은 예측 불가능한 기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군 전투기들은 죽음을 거부했습니다. 일본군 전투기 지휘관의 감청 메시지 하나는 미군 와일드캣 조종사들이 전술을 바꿨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증가된 저항을 예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6월 10일 제3전투 비행대대는 미드웨이 근처 호송대를 공중 초계 비행했습니다. 8대의 와일드캣 전투기가 교전에 나섰습니다. 14대의 제로기가 공격했습니다. 태치 소령은 직조 대형을 명령했습니다. 4개의 편대 모두 그 기동을 실행했습니다. 제로기들은 그들의 표준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개별 와일드캣 전투기들을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우월한 기동성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로기가 와일드캣 전투기의 꼬리를 물 때마다 그 와일드캣 전투기는 편대원을 향해 선회했습니다. 제로기들이 편대를 분리시키려 할 때마다 2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는 서로를 향해 선회했습니다. 그 대형은 유지되었습니다. 12분 후 제로기들은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2대의 와일드캣 전투기에 손상을 입혔지만 격추 기록은 0대였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은 3대의 제로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이것은 3대의 확실한 격추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태평양 전투에서 와일드캣 전투기가 주요 교전에서 제로기를 상대로 긍정적인 격추 비율을 달성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전투기 사령부는 마침내 이를 주목했습니다. 6월 15일 존 태치 소령은 진주만으로 보고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니미츠 제독에게 보고하고 직조 전술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해군은 이 성냥개비 전술이 공식 전술이 되어야 하는지 평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태치 소령은 6월 18일 진주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 일 동안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도표, 전투 영상, 조종사 증언, 격추율, 그리고 생존 통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사령부가 직조 대형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일본군 정보부는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미군 전술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직조 대형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반대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직조 대형을 깨고 2대의 와일드캣 전투기를 동시에 격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6월 21일 태치 소령은 니미츠 제독에게 직조 대형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23일 제3전투 비행대대는 산타크루즈 섬 상공에서 18대의 제로기와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제로기들은 태치 직조 대형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전술을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1942년 6월 23일 오전 8시 15분 산타크루즈 섬 상공에서 제3전투 비행대대는 호송대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는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18대의 미확인 적기를 감지했습니다. 거리는 12마일이었습니다. 태치 소령은 자신의 와일드캣 전투기수를 세웠습니다. 4개의 편대로 8대의 항공기가 표준 직조 대형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흘 전 니미츠 제독에게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모든 태평양 전투 비행대대에 직조 대형의 실전 테스트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태치 소령은 일본군 역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알게 될 참이었습니다. 제로기들은 16,000피트 상공으로 접근했지만 즉시 급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회하며 기다렸습니다. 태치 소령은 그들이 90초 동안 고도에서 선회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제로기들은 항상 즉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상승하기 전에 항상 고도 우위를 빠르게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로기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치 소령은 이해했습니다. 제로기들은 공격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6대의 제로기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6대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머지 6대는 높은 고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3개의 그룹과 3가지 공격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직조 대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대의 와일드캣 전투기가 한 방향에서는 서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3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공격은 오전 8시 17분에 시작되었습니다. 6대의 제로기는 높은 고도에서 급강하했습니다. 6대의 제로기는 왼쪽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6대의 제로기는 오른쪽에서 접근했습니다. 태치 소령은 직조 대형을 명령했지만 그의 조종사들은 망설였습니다. 3방향에서 위협이 올 때 어떤 위협에 대응해야 할까요? 배시 중위는 높은 고도의 제로기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돌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오른쪽 측면은 오른쪽 그룹에 노출되었습니다. 한 소위는 배시 중위의 오른쪽을 엄호하기 위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편대원과의 위브 패턴을 깨뜨렸습니다. 갑자기 4쌍의 편대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8대의 와일드캣은 각자 독립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군이 바라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치 중위는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위브 패턴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치 중위는 무정의를 켰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다시 편대를 재정비하고 편대원에게 고정하며 표준 위브를 실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다른 제로기 그룹들은 무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조종사들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배시 중위는 편대원 쪽으로 급격히 선회했습니다. 그는 편대원을 찾아서 고정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향에서 제로기들이 공격하는데도 위브를 실행했습니다. 높은 고도의 제로기들이 급강하했습니다. 배시 중위는 편대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로기들은 뒤따르며 편대원의 기관총 사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대의 제로기가 폭발했습니다. 다른 제로기들은 상승했습니다. 왼쪽 그룹이 다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14,000피트 고도에서 공격해왔습니다. 대치 중위와 그의 편대원은 위브를 실행했습니다. 한 대의 제로기가 돌격했습니다. 그것은 교차 패턴을 통과하여 비행했습니다. 조종석에 59경 총탄을 맞고 연기를 내며 추락했습니다. 오른쪽 그룹은 쉐드 중위가 조종하는 편대를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위브는 유지되었습니다. 한 대의 제로기가 추락했습니다. 8분 후 일본군은 5대의 제로기를 잃었습니다. 미군은 와일드캣을 한 대도 잃지 않았습니다. 3방향에서 협동된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제로기들은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대치 중위는 매우 중요한 일이 방금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군이 적응한 것입니다. 그들은 위브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대응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응 전술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지휘부가 위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위브를 무력화하기 위해 조종사들을 특별히 훈련시킬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치 중위는 전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3방향에서 온 공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협동된 공격에도 불구하고 위브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테스트나 평가 없이 즉각적인 광범위한 재택을 권고했습니다. 위브는 표준 전술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적응된 전술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6월 25일에 니미츠 제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니미츠 제독은 그것을 미국 함대 사령관인 킹 제독에게 보냈습니다. 킹 제독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격추 비율과 생존 통계를 읽었습니다. 미국 측 손실은 전혀 없었으며 일본 측은 5대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8대의 와일드캣이 18대의 제로기와 교전했습니다. 6월 29일 킹 제독은 해군의 명령 41호 1942년을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모든 전투기 비행대는 대치 위브를 표준 전투 교리로 즉시 채택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조종사에 대한 의무 훈련과 모든 교전에서의 의무 실행이 포함되었습니다. 성냥개비 묘수는 이제 미국 해군의 공식 전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명령이 모든 비행대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패턴을 연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본군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7월 7일 과달카날 상공에서 32대의 제로기가 6개의 다른 비행대 소속 12대의 와일드캣을 공격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부 비행대는 위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몰랐습니다. 위브를 몰랐던 비행대들은 대치중위가 5달 동안 성냥개비 전술을 가르쳐온 이유를 혹독한 방식으로 배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1942년 7월 7일 과달카날 상공에서였습니다. 6개의 다른 비행대 소속 12대의 와일드캣이 핸더슨 비행장 상공을 전투 초기에 비행했습니다. 4명의 조종사는 대치 위브 훈련을 받았습니다. 8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20분에 32대의 제로기가 북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위브를 아는 4명의 조종사는 즉시 짝을 이루어 패턴을 실행했습니다. 위브를 몰랐던 8명은 각자 독립적으로 싸웠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1대1 공중전이었습니다. 22분 후 6대의 와일드캣이 격추되었습니다. 그 6명 모두 독립적으로 싸웠던 조종사들이었습니다. 위브를 사용한 4명의 조종사는 피해 없이 생존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합쳐 7대의 제로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헬시 제독은 그 전투 보고서를 읽고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태평양의 모든 전투기 조종사는 이 주 안에 대치 위브를 배워야 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은 7월 1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대치 중위는 과달카날로 비행했습니다. 그는 3주 동안 섬의 모든 비행대에 위브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에는 아침 브리핑과 오후 비행 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녁 디브리핑이 일일 루틴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조종사들에게 성냥개비를 보여주며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그는 또한 시범 비행 패턴을 선보였습니다. 일부 조종사는 이틀 만에 배웠습니다. 다른 조종사들은 일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종사가 새로운 전술을 배웠습니다. 8월 1일까지 96명의 와일드캣 조종사가 위브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일까지 214명의 조종사가 그것을 숙달했습니다. 이 전술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대서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육상기지로 옮겨갔습니다. 다른 항공기 종류에도 채택되었습니다. P-38 라이트닝 비행대가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P-40 워호크 비행대도 뒤를 따랐습니다. 심지어 일부 폭격기 편대도 방어 목적으로 이 교차 패턴을 채택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1942년 6월 위브가 교리가 되기 전에는 미국 전투기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제로기들에 대해 0.44 대 1의 격추 손실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10대의 미국 전투기를 잃을 때마다 미군이 4대의 제로기를 격추했다는 의미였습니다. 1942년 10월까지 위브가 널리 채택된 후 이 비율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것은 2.1 대 1로 바뀌었습니다. 미군은 이제 와일드캣 한 대를 잃을 때마다 2대의 제로기를 격추했습니다. 일본 조종사들은 이 새로운 전술을 빠르게 실어하게 되었습니다. 9월에 감청된 무전에서는 일본 비행대 지휘관들이 조종사들에게 미국 전투기의 교차 패턴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조종사들은 꼬리 물기에 전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국 전투기들을 따라 편대원의 기관총 사선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지휘관들은 미국 조종사들이 협동 전술을 실행할 경우 교전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교전을 중단하는 것은 전투에서 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전투기들이 그들의 폭격기를 보호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제공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로기는 여전히 와일드캣보다 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목표물에 총을 맞출 수 없다면 속도와 기동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위브는 이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943년 1월까지 위브는 표준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모든 전투기 비행대에 걸쳐 채택되었습니다. 육군 항공대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해병대도 그것을 채택했습니다. 영국 해군 조종사들도 자신들의 항공모함에서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술은 샌디에이고의 책상 위 2개의 성냥개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연합군 전투기 교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치중위는 1943년 2월에 해군 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훈장에는 그의 비범한 연궁주의와 뛰어난 공로가 인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한 전투기 전술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이 공헌은 또한 미국 해군 항공작전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대치 중위는 훈장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숫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위브 전술이 생기기 전 6달 동안 태평양 함대는 제로기와 교전에서 137대의 와일드캣을 잃었습니다. 위브가 교리가 된 후 6달 동안 함대는 겨우 41대의 와일드캣만 잃었습니다. 96명의 조종사가 2개의 성냥개비가 교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 사령부는 1943년 3월에 대치 중위를 훈련 임무에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전투작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조종사들에게 위브를 가르치기 위해 샌디에이고로 돌아갔습니다. 대치 중위는 이 임무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지휘부는 그가 전투 조종사보다 교관으로서 더 가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직접 전술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치 중위는 18개월 동안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800명 이상의 해군 조종사들에게 위브를 가르쳤습니다. 그 조종사들 모두 그 전술을 전투에 적용했습니다. 그들 모두 살아남을 수 없었을 상황에서 생존했습니다. 게다가 그들 모두 성냥개비로 그들의 생명을 구한 지휘관에 대해 다른 조종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은 1945년 8월에 끝났습니다. 당시 대치 중위는 40세였습니다. 그는 73회의 전투 임무를 비행했습니다. 그는 6대의 격추 기록을 올렸습니다. 그는 해군 십자 훈장과 2개의 수훈 비행 훈장 그리고 3개의 항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중요한 숫자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2,000명 이상의 미국 조종사들이 위브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대치 중위는 중요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해군에 남을 수도 있었고 민간인 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집에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4년 동안 집을 비웠기에 자녀들은 그를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에 남는 것은 계속 가르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계속 생명을 구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성냥개비로 2,000명의 조종사를 구한 남자가 총성이 멈췄을 때 무엇을 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존 대치 중위는 해군에 남았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생존해야 하는 조종사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27년 동안 전투기 조종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직접 총을 쏘지 않고도 전술을 계속 개발하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해군은 1946년에 그를 중령으로 진급시켰습니다. 그는 1952년에 대령이 되었고 1960년에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동안 항공모함 전단을 지휘했습니다. 대치 중위는 다시는 전투 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종사들은 비행했고 그들 모두 위브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것을 공식적으로 대치 위브라고 불렀습니다. 군사 역사상 다른 어떤 전술도 조종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위브는 발전했습니다. F4 팬텀 조종사들은 그것을 초음속에 맞게 개량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플루이드 포 포메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같은 원리와 같은 교차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속도로 적용되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들은 그것을 북베트남 미그기에 대항하여 사용했습니다. 미그 17은 제로기가 와일드캣을 능가했듯이 F4를 능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브는 시속 600마일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시속 300마일에서 작동했던 방식과 같았습니다. 대치 제독은 1973년에 해군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는 40년을 복무한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샌디에이고로 돌아와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드웨이나 과달카날 또는 2,000명의 조종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위브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천재성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의 부하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매년 2월 10일 첫 번째 위브 전투 테스트 기념일에 해군 조종사들은 대치 제독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에서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위브가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 또는 편대원의 생명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치 제독은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고 모든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해군은 1981년에 그의 이름을 따서 건물을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펜서콜라 해군 항공 기지에 있는 대치홀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투기 조종사 훈련 시설로 사용됩니다. 날개를 달고 조종사가 되는 모든 해군 조종사는 청동 명판을 지나갑니다. 그 명판에는 대치제독의 얼굴과 세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혁신하고 적응하며 생존하라. 대치제독은 2001년 4월 15일 8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는 300명 이상의 해군 조종사가 참석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70대와 80대였습니다. 이들은 1943년에 와일드캣을 비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1967년에 팬텀을 비행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1991년에 호넷을 비행했습니다. 그들 모두 한 지휘관이 성냥개비를 생각했기 때문에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날 대치위부는 모든 전투기 조종사 학교에서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미합 중국군의 모든 병과를 포함합니다.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입니다. 현대 버전은 스텔스 전투기와 가시거리박 전투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칙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대의 항공기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향해 선회하며 경로를 교차하고 함께 생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펜서콜라에 있는 국립해군항공박물관에는 대치의 원래 성냥갑이 있습니다. 이 성냥갑은 F4개, F 와일드캣 모형 옆 유리 진열장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라벨에는 존 대치 소령이 이 성냥을 사용하여 전술적 혁신을 개발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혁신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2,000명 이상의 미국인 조종사를 구했습니다. 매일 학급 학생들이 그 진열장 옆을 지나갑니다. 대부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들은 항상 멈춥니다. 그들은 그 성냥을 봅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주었다면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유튜브에 알립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종사와 지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성냥개비와 용기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인물이며 진정한 영웅주의를 보여줍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텍사스, 독일, 호주 또는 일본에서 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군 복무를 하신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대치가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기억될 자격이 있으며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